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 지식을 찰지게 빨아들이는 경제방앗간입니다. 9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의 조인트를 까는 이유로 패권 경쟁 관점, 국익 관점을 제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날아가는데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이유만 있지는 않겠죠. 더불어서 사교육 기업 조인트를 까는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을 까는 이유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 서울 대치동 학원가 풍경이 아닙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학원 입구 풍경이고요. 아빠가 아들 데려다주는 모습인데 이 중국 교육열 우리나라보다 높으면 높았지 절대 낮지 않습니다. 아이 표정이 짜증 만땅이죠. 중국 정부가 사교육 규제에 나선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규제 이유를 아시는 것을 넘어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보다 큰 해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까는 또 다른 이유, 첫 번째는 주주 구성을 줄 수 있습니다. 조인트를 까기 전에 이들 기업의 주요 주주가 누구인지 꼼꼼히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주요 주주는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알리바바는 소프트뱅크, 야후, 미국 투자 펀드들이 주요 주주로 있고요. 텐센트 역시 나스퍼, 이 나스퍼는 남아공 국적의 투자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 펀드들이 주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 기업의 실제 주인이 중국인 혹은 중국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조인트를 깔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중국 정부만 빅테크 기업 조인트를 깐 건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를 연락에 까댄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혹시 화웨이 주요 주주가? 맞습니다. 화웨이 주요 주주에는 중국인만 잔뜩 있지 미국인이나 서양인 혹은 서구 금융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얘기인즉슨 미국 정부가 화웨이 다구리를 까기 전에 주요 주주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봤다는 뜻이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미국 정부가 독점 혐의로 페이스북에 대해서 수조 원의 벌금을 때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페이스북 주가가 하락을 할 거고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주요 주주들이 다 미국인이거든요. 주가 하락에 열받은 미국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바이든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은 페이스북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페이스북의 주요 주주가 중국인이나 유럽인이었다면, 또 거래되는 장소가 뉴욕이 아니라 유럽이나 베이징이었다면 손쉬운 타깃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망하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위기 기억하시죠? 당시 수많은 대형 금융사들이 이 돈이 없어서 망할 위기에 내몰렸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SOS를 보냈는데 유독 딱 하나 회사 리먼 브라더스에만 돈을 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산했죠. 왜일까요? 리먼 브라더스의 주요 주주가 유럽인들이었거든요. 물론 이 엄밀히 따져보면 리먼 브라더스가 중국 정부의 규제와 같은 이유로 파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본주의 정부든 공산주의 정부든 50보 100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의 생사 박탈권을 쥐고 있는 정부는 결국 자국민의 피해가 덜한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를 규제함으로써 외국 자본을 엿먹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게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 조인트를 까는 이유에는 주주 구성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역사, 정치적 관점에서 찾아볼까 하는데요. 15세기, 16세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시대였고요. 대외무역으로 상인계층의 파워가 급성장하자 명나라 황제는 이들을 철저히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쩐지 지금 상황과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나요? 중국은 수천년 역사 대대로 통치 권력을 위협하는 신흥 세력의 부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주종관계로 만들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빅테크 기업의 다구리를 치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 집권층 특유의 DNA가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추가로 당시 서구 국가 상황이 어땠는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기에 유럽 각국을 통치하던 절대 왕정은 시민혁명에 의해 권좌를 잃고 처형당하기까지 합니다. 권력은 신흥귀족,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계층이 차지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서양 역사까지 등장시켰냐? 절대 왕정이 몰락해버린 서양이 결국에는 황제 권력이
철통같이 유지되던 중국을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흥 상위 계층을 철저히 억압했던 중국이 결국에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졌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유로는 중국의 정치 구조를 들고 싶은데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라는 제도 때문에 국가 역량이 탄소 감축이라든지 기후변화, 식량 위기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보다는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적은 공산당 국가에서는 장기 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역량을 쏟을 수 있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정치 구조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서구에서는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사익 추구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의 대내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뿐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현재 중국이 맞닥뜨린 장기 프로젝트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미국과의 패권 경쟁, 대만 합병, 막대한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 에너지 공급,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이런 과제를 해결하려면 우수한 자질을 갖춘 중국인들을 무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식량, 에너지 분야로 돌려야 합니다. 게임이나 음식 배달, 차량 공유 서비스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는 걸 중국 정부는 좋아하지 않겠죠. 이게 바로 8월 18일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 규제에 나선 것은 장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서고, 여기에는 중국 특유의 정치 구조가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사회 안전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할 거예요. 이에 따른 사회 갈등도 확산되고 있고요. 오죽하면 시진핑이 국정 철학으로 공동부유, 즉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살자를 내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은 이런 기조와 정면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은 다른 산업보다 적게 하면서 급여는 훨씬 많이 주거든요. 즉 중국 노동자들 간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현재 중국 전체 인구의 60%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고요.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농민공입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빅테크 기업 근로자의 3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으니까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시진핑은 빅테크 기업이 사회 안전성을 해칠 정도로 과도하게 커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방법은 다구리밖에 없죠. 빅테크 기업 조인트를 까는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가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주는 빅테크 기업 다구리를 칠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바로 IT와 금융이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빅테크, 핀테크 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가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미국을 이기려면, 또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하려면 이들 산업을 다구리칠 게 아니라 오히려 육성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20년 동안 중국을 먹여 살렸던 제조업은 더 이상 큰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조치가 누워서 침 뱉기로 생각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현재 중국 클라우딩 컴퓨터 분야 1위와 3위거든요. 클라우딩 분야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외국 정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심지어 군사 정보까지 자신들 클라우딩 컴퓨터에 저장시키는 계약을 이미 여러 건 체결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들의 주민번호, 병역 기록, 납세 기록,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이게 KT 서버에 저장된 게 아니라 아마존 서버에 저장된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클라우딩 기술이 얼핏 보면 IT 기술인 것 같지만 이게 군사 안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시진핑이 자국 군사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빅테크 기업을 깐 거라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다구리 칠 게 아니라 클라우딩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쓰담쓰담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자,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사교육 기업 규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중국 정부는 사교육 업체들을 모두 비영리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연히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중국 대표 교육기업인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탈 에듀케이션 주가가 하루 만에 70% 폭락을 해버렸어요.
와, 말이 안 나옵니다. 70%. 와, 발표에 따르면 신규 사교육 업체 등록이 완전히 차단되고요. 기존 업체들까지 완전히 비영리화 됩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도 없고 자본을 유치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됩니다. 한마디로 사교육 싹을 완전히 잘라내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갑자기 터져 나온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지는 과도한 학업 부담은 공산당 내에서도 주된 관심사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진핑이 올해 3월 사교육 산업이 중국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학생들의 공부량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간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사교육 산업의 전체 규모가 무려 130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가장 유력한 이유는 중국의 인구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산당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출산율 제고에 큰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빨로 먹고 사는 중국의 파워가 떨어지겠죠. 중국은 이미 노령화 그리고 생산 인구 감소라는 적색등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달에는 1가구 3자녀 정책을 발표하기까지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사교육업체에 다구리 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공산당의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규제의 목적이 교육업체를 없애고 또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정작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중산층과 부유층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국내에서 공부할 길이 막힌 부유층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네, 이미 우리나라 부유층이 그렇게 하고 있죠. 바로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중산층과 그 이하 계층은 유학을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인구 구조와 교육격차가 확대된다는 부작용, 이게 바로 빅테크 기업 규제와 사교육 기업 규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마무리는 쿵떡 요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은 코로나보다 중국 정부의 규제 다구리가 훨씬 더 무섭게 다가온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빅테크 기업을 까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첫 번째는 주요 주주가 중국인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신흥 세력을 철저히 짓누르는 중국 집권층 특유의 DNA가 작용했다라는 점, 세 번째는 국가 장기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특유의 정치 구조 큰 역할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 안전성, 이 빈부격차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교육 기업을 까는 이유로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인구 노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 장기 전망을 해보자면 빅테크 기업을 때리는 이유가 국익 강화에 있든 이들 기업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자잘한 계열사로 쪼개지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처럼 파워 있는 이 소수 대기업, 빅테크 기업이 있는 것보다는 고만고만한 이 다수의 기업들이 있는 편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루기 편할 테니까요. 이번에는 사교육 기업 전망도 한번 해볼 텐데, 사실 방금 전 이 빅테크 기업 전망에서 이 단어를 등장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국가 우선주의입니다. 국가 우선주의라는 게 뭐냐면 개인, 기업,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이 오로지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국가 우선주의가 먹히려면 무엇보다 중국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중국 정부의 의중이 제대로 먹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교육 규제 소식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일부 부유층뿐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 부담이 줄어들었다면서 매우 환영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격차 확대라는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큰 방향이 옳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네,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사교육 기업을 마구마구 다구리치겠죠. 장기적인 전망, 사교육 기업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중국 정부 다구리는 언제까지 될까요? 다구리는 빅테크 기업, 사교육 기업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층 간 박탈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이미 며칠 전에
고가의 수입차 업체 또 명품 업체에 대해서 엄포가 나왔어요. 주가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떠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가 우선주의 또 국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제2, 제3, 제4의 타겟들이 연거푸 등장할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에 투자할 때 국익 관점에 부합하는 회사들을 골라내야 하는 숙제가 떨어진 셈입니다. 이 회사들이 뭐가 될지는 지난 8월 18일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분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비트코인 가격 분석이나 아니면 미국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방앗간이었습니다.